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님,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전 어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현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세월호에 갇혀 가족을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2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을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현 의원님은 한 분 한 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기억과 사연들까지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 아픈 가슴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라도 들어드림으로써 작은 위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진심과 정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세월호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호의 이름 속에 갇혀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정작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부가 이런 정성스럽고 자상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런 마음으로 답변하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총리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님의 그 원전과 관련한 질의, 좀 전에 김상원 의원님의 또 질의에 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의 이 전기 생산비, 이것이 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생산비뿐만이 아니라 원전은 수명이 당한 이후에 그 폐수의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를 계산한다면 그렇게 싸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그 비용이 드는 그런 생산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첫 정책 과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DTI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종합 선물 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집값, 전세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이 완화 이 정책들을 더 쏟아내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이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그동안에 2013년만 해도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그다음에 7.2 후속 대책, 8.28 전월세 대책, 12.3 후속 대책, 그리고 2014년에 들어와서도 2.16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 3.5 보완 조치, 그리고 6.13 재보완 조치 당정협의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총리께서는 이러한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어떤 시장에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우리 경제정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고 호전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이 충분히 침투가 되어서 파급효가 어떻고 그 선악이 어떤지 하는 데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2기 내각이 구성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책을 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총리 스스로도 지금 그것이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을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좀 정부의 생각이 맞다면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왜 자꾸 중간에 후퇴하고 그렇게 자꾸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책을 펴기까지 과정이나 좀 상세한 전문적인 설명을 우리 부총리께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좀 어쨌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제가 알기로 무려 28차례가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1년 3개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도 지금 정부가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또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정부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단체 주장하는 그러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수용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하는데 지금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좀 총론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이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 투기 시대에는 부동산만 사면 재산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의식이 변화하면서 다시 전월세 시대로 가는 그런 또 그 심리적인 전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이 되어지고 또 변화하는 그런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정책 수립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총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양한 사회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면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정부가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한 방향의 경제정책만 그렇게 수립하고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냐?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78%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대책이 효과 없는 이유가 뭐냐?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동안의 정부가 얼마나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 편향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어떤 시장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이렇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총리께서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새로 구성되는 그 2기 우리 경제 내각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참고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말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전달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도 좀 잘 명심해야 될 텐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1,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약 50%를 넘는 고공행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C학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지지율일 뿐이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 출범을 하면서 경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수출이 호조가 되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이 지구변에까지 침투가 되지 못하고 아랫목까지 따뜻해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가라앉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또 그동안에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기 내각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총리의 그 인식에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월호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못 돼서 터진 종합적인 어떤 사회 현상의 적폐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효과들이 바닥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걸 지적하고,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총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이제 물러나시겠습니다만, 바로 정책이 국민 신뢰를 못 얻으면 그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다. 정책의 번복은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명언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네, 예. 밑에 써놓은 대로. 우리 총리께서 네, 하신 네,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총리의 철학을 물러나시더라도 후기 내각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 총리 바람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잠시 들어가서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국토부 장관 나와 계신가요?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입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서 1,025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 위험수위다 하는 것은 장관께서 가계부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자, 가구 소득과 가계부채의 연평균 추이인데 2004년부터 13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4.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가계부채는 연평균 8.4%포인트 증가해서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상황 인식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LTV와 DTI 완화를 일성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수 있겠죠? 네, 일정 정도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을 사라 2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관. 이 시점에 이 LTV와 DTI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실제로 우리 장관께서 지난 18일 날, 어제입니까? 이것을 제도 손질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무슨 뜻입니까? 예, LTV, DTI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의 침체랄까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돼 왔고, 현재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의 상황에서는 이거를 완화하면 어느 정도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LTV, DTI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 영향이 주택시장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이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태에서 LTV, DTI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 좀 학자적인 어떤 또 입장에서도 보면 좀 더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 의원님의 질의에 저희 당에 답변에서 우리 현우석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득이라고 하는 분모를 좀 키워서 좀 안정적으로 해주면 이 문제도 좀 완화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소득이라고 하는 분모가 쉽게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장밋빛으로 그렇게 우리 경제부처가 그렇게 예측을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좋은 것은 사실은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사실은 LTV, DTI가 갖고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장관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LTV를 완화할 경우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보다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결과를 내놨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자, 장관과 제가 똑같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LTV와 DTI는 이미 근본적으로 많은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네,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집값이 국민은행 시세 자료인데 이것이 실거래가가 아닌 매도 호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높게 책정되겠죠? 뭐 그런 측면, 그건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미 그런 것들을 완화된 그런 폭이 내재가 돼 있는데 이미 거기다 또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맹점이 뭐냐면 자, 정부 주장대로 LTV 평균 50% 정도라고 칩시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LTV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고부채 가구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 이런 맹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LTV나 이런 것들을 더 완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것은 이미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걸 장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토론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LTV DTI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 가격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를 포함을 해서 현재의 그 LTV DTI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서승환 장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잘 판단하시고 우리 그 경제부총리 내정자께서 그렇게 일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장관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도 함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위원장님, 금융위는 장기간 이 LTV와 DTI 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지요. 위원장께서도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금융감독원장도 우리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LTV와 DTI 완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셨던 우리 위원장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지금 금융감독원장께서는 엊그제 17일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이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실례지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실세라고 하는 우리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 말씀 하시니까 이 경제부처의 수장들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평소에 지론을 180도 바꾼 것이 아니냐 소신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실례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의 소신을 지키시겠습니까? 그 LTV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한 그 금융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 안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 관계부처하고 한번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2기 내각이 출범이 되면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LTV와 DTI 관련 규정 개정 권한을 위원장님 금융위에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어떤 위치입니까? 실무적으로 협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금융위에서 하나의 이 구성원이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어떤 그런 일은 금융감독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데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저는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경제계획 3개년 계획에도 LTV DTI의 합리적인 조정이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감독원장이 합리적인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의 기조를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 잠시 죄송하지만 그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없는데도 실세 부총리 내정자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태도를 바꿨다. 물론 실명으로 보도된 건 아닙니다만 금융당국 간부의 말을 빌어서 오늘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어떤 의심을 받지 않는 또 더 나아가 존경을 받는 그러한 그 위원장님의 태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지난번에 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때도 분명히 합리적인 이 조정, LTV DTI의 합리적인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제 감독원장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態度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논리 비약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위원장께서 논리 비약이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시니까 네. 제가 그렇게 좀 느끼지 않도록 국민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아까 국토부 장관도 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경기 부양 대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을 규제 신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가불관계 보장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또 검토할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한 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과 잘 나가는 부자들은 더 행복한 세상,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국민 행복의 길이고 정부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행복을 외치면서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희망을 가졌던 서민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의 안내방송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개조해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